지금 이 영상을 통해 꼭 전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제발 그곳을 쉽게 선택하지 마세요. 이건 단순한 불만이 아닙니다. 그저 나이 들고 아픈 사람의 투정이 아닙니다. 이건 현실입니다. 그 안에서 사람이 잊혀지고 사라지는 이야기입니다. 감정도 이름도 존엄도 조용히 무너져 내리는 아무도 말해주지 않는 진실입니다. 혹시 당신의 부모님이 혹은 미래의 당신이 그 문 앞에 서 있다면 이 이야기를 반드시 들어야 합니다. 지금부터 아버지의 3개월 요양원 탈출기 시작합니다. 그날은 평소와 다름없는 하루였어요. 일을 마치고 집에 들어와 씻고 간단히 저녁을 챙겨 먹고 나서야 겨우 한숨 돌릴 수 있었죠. 늘 그랬듯이 침대에 누워 휴대폰을 보며 하루를 마무리하려던 참이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스마트폰이 울렸어요. 발신자 이름을 보는 순간 저는 심장이 내려앉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아버지였습니다. 그 시간에 전화를 하시는 분이 아니셨거든요. 평소엔 웬만하면 저녁 시간 이후로 연락 안 하시던 분인데 왠지 모르게 불길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전화를 받자마자 들려온 건 익숙하지만 너무 낯설게 느껴졌던 아버지의 목소리였습니다. 떨리고 약해져 있었습니다. 지훈아, 제발 날 좀 꺼내다오. 그 순간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가 울고 계셨어요. 제 기억 속 아버지는 항상 단단하고 강하고 묵묵한 분이었습니다. 그런 분이 지금 제게 울면서 전화를 하신 겁니다. 여기 더는 못 있겠다. 아버지는 그렇게 말하셨습니다. 어디냐고 묻지 않아도 알았죠. 요양원이었습니다. 우리가 함께 상의하고 알아보고 선택했던 그곳. 가장 깨끗하고 직원도 친절하다고 소개받았던 그곳. 국가에서 비용도 일부 지원해준다는 말에 그래, 이 정도면 나쁘지 않겠다고 믿었던 곳이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요양원이 나쁘지 않은 선택이라고 생각했었습니다. 최소한의 보살핌, 규칙적인 생활, 의료진 대기. 혼자 계시는 것보다 훨씬 안전하고 편할 거라 생각했죠. 하지만 그건 바깥에서 본 생각이었습니다. 그 안에서 아버지가 느끼고 있는 현실은 전혀 달랐던 겁니다. 화장실도 내 마음대로 못 가. 밥은 10분 안에 먹으래. 약도 무슨 약인지 모르는데 그냥 먹으래. 시간 되면 일어나고 시간 되면 자고. 내가 살아있는 건지 그냥 따라 움직이는 건지 모르겠다. 그 말을 듣는데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그동안 왜 말씀 안 하셨냐고 묻자 아버지는 이렇게 말하셨습니다. 너희 걱정할까봐 참았지. 근데 옆방 할머니가 돌아가셨는데 아무도 반응도 안 해. 빈 침대만 남았어. 나도 저렇게 될까봐 겁나더라. 그 순간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눈물이 났어요. 아버지가 그렇게 느끼고 계셨다는 사실이 그걸 전혀 몰랐던 제가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사실 아버지는 몇 년 전부터 혼자 지내셨어요. 어머니가 위암으로 돌아가시고 난 뒤부터요. 서울에 사는 저는 두 아이를 키우느라 매일이 전쟁 같았고 분당에 사는 누나도 맞벌이에 육아에 바빴죠. 우리는 자주 못 뵈어 죄송하다는 말로 스스로를 위로하며 한 달에 한두 번 얼굴 보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어요. 아버지는 그런 저희에게 늘 똑같이 말하셨습니다. 괜찮다. 밥 잘 챙겨 먹고 있어. 바쁠 텐데 걱정하지 마라. 하지만 그건 거짓이었습니다. 아버지는 괜찮지 않으셨습니다. 기억이 점점 흐릿해졌고 약을 2번씩 드시거나 가습기를 꺼놨는지 종일 확인하시거나 심지어는 새벽에 눈을 떴는데 여기가 어딘지 모를 때도 있었다고 하셨습니다. 몸도 마음도 무너져가고 있던 겁니다. 어느 날 집을 방문했을 때 아버지의 옷은 구겨져 있었고 냉장고엔 유통기한 지난 음식들 뿐이었죠. 빨래는 언제 했는지도 기억이 나지 않았고 세탁기 앞에 멍하니 앉아 계시던 아버지의 뒷모습이 지금도 눈에 선합니다. 그때 저는 말했죠. 아버지, 우리 요양 서비스를 한번 생각해 보시는 건 어때요? 처음엔 단칼에 거절하셨어요. 난 아직 멀쩡해. 걱정 마라. 하지만 사고는 그 다음날 일어났습니다. 화장실에서 넘어지셨고 그대로 꼼짝 못한 채 누워 계셨다고 했습니다. 다행히 핸드폰이 가까이 있었고 119에 연락할 수 있었습니다. 병원에 입원하신 뒤 의사 선생님은 코관절 골절이라 말씀하셨고 수술은 피했지만 한 달 이상 입원은 필요하다고 했죠. 그 후 선택지는 3가지였습니다. 계속 병원에 있는 것, 요양원에 가는 것, 아니면 집에서 방문 요양을 받는 것. 우리는 처음엔 집이라는 선택을 고려했지만 그게 얼마나 불안정한지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요양원을 택한 겁니다.
아버지도 처음엔 받아들이셨습니다. 그래, 여기서 잠깐 지내보자. 그게 시작이었습니다. 하지만 3개월 뒤 그곳은 아버지를 완전히 무너뜨린 곳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버지는 말씀하신 겁니다. 지훈아, 날 좀 꺼내다오. 그 한마디가 우리 가족의 모든 걸 바꿨습니다. 아버지가 요양원에 입소하신 날, 날씨는 이상하리만큼 맑고 따뜻했어요. 기분 좋게 느껴질 수도 있는 날이었죠. 하지만 그날 제 마음은 무겁기만 했습니다. 괜찮은 선택이라고, 안전한 결정이었다고. 수없이 스스로를 다독이며 운전대를 잡았던 기억이 납니다. 요양원은 서울 외곽 쪽 도심에서 약간 떨어진 조용한 동네에 자리하고 있었어요. 건물은 깔끔했고 정문엔 가족처럼 모시겠습니다 라는 문구가 붙어 있었습니다. 주차장에 차를 대고 아버지와 누나, 저 셋이 함께 입구를 향했습니다. 첩수대에 앉아있던 직원이 웃으며 인사했습니다. 김재호 어르신 맞으시죠? 어서 오세요. 원장님이 곧 뵈러 오실 거예요. 그때까지만 해도 그래, 이 정도면 나쁘지 않다는 생각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아버지의 표정은 달랐어요. 입술을 꾹 다문 채 시선을 이리저리 돌리며 어딘가 불안한 모습이 역력했습니다. 괜찮으세요? 제가 물었죠. 아버지는 짧게 대답하셨습니다. 응, 뭐 그래. 원장이 나와 안내를 시작했습니다. 식당, 프로그램실, 재활실, 그리고 생활동. 시설은 확실히 깔끔했고 구석구석 청소 상태도 괜찮았습니다. 이쪽은 어르신들 생활하시는 병동입니다. 방은 4인실 기준이고요. 각각의 침대마다 커튼과 개인 서랍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아버지의 침대 앞으로 안내받았습니다. 작은 창문이 있는 구석 자리였고 옆에는 이미 3명의 어르신이 있었습니다. 한 분은 누워서 눈을 감고 계셨고 한 분은 무표정하게 TV를 보고 있었고 나머지 한 분은 아무 말 없이 멍하니 창밖을 보고 계셨습니다. 여기 앉으시면 돼요, 아버지. 아버지는 천천히 휠체어에서 일어나 침대에 앉으셨습니다. 말씀이 없으셨습니다. 아버지, 주말마다 꼭 올게요. 필요한 거 생기면 바로 연락하시고요. 응, 그래. 걱정 마라. 그 말도 예전처럼 힘이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잠시 후 간호사 한 분이 들어왔습니다. 김재호 어르신, 이제 식사 시간입니다. 휠체어 밀어드릴게요. 우리는 함께 식당으로 향했습니다. 길고 좁은 폭도를 따라 이동하면서 저는 이곳이 병원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병원이지만 좀 더 오래 머무는 병원 같은. 식당엔 이미 많은 어르신들이 앉아 계셨습니다. 각 테이블에 3, 4명씩 앉아 말없이 식판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도 그중 한 자리에 앉으셨습니다. 식사는 미역국, 제육볶음, 시금치, 나물, 김치. 먹을 만한 구성이었죠. 하지만 분위기는 무거웠습니다. 말소리도 거의 없었고 누구 하나 눈을 마주치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아버지는 조심스럽게 숟가락을 들어 국을 떠드셨습니다. 괜찮으세요?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응, 먹을만해. 그렇게 대답하셨지만 그 짧은 한마디조차 약해 보였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버지를 침대에 앉혀드리고 서랍을 정리해드리며 말했죠. 불편한 거 있으면 언제든 말씀하세요. 혹시 방이 마음에 안 드시면 나중에 인실도 가능하다고 하셨어요. 아버지는 고개를 천천히 저으셨습니다. 아니야. 여기서 지내면 되지 뭐. 하지만 그 말에는 감정이 없었습니다. 그저 받아들이는 느낌이었습니다. 포기하는 것도 받아들이는 것도 아닌 그저 해야 하니까라는 감정. 그날 저녁 우리는 작별 인사를 했습니다. 아버지, 저희 갈게요. 내일 전화드릴게요. 응. 잘 가라. 누나와 저는 복도를 걸어나가며 자꾸 뒤를 돌아봤습니다. 아버지는 침대에 앉아 창밖을 멍하니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그 모습이 아직도 지워지지 않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누나는 말했습니다. 오빠, 우리 결정 진짜 맞았던 걸까?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그날부터 요양원에서의 생활을 시작하셨습니다. 그곳은 마치 시계처럼 돌아가는 세상이었습니다. 아침 6시 기상, 7시 아침 식사, 10시 프로그램, 12시 점심, 오후 프로그램, 6시 저녁, 9시 취침. 그 시간표는 매일 정확하게 반복됐고 어르신들은 그 시간표에 맞춰 움직였습니다. 아니, 움직이게 되었습니다. 아버지는 제게 말했습니다. 여긴 시간에 맞춰 살아야 하는 곳이야. 그 외의 시간엔 그냥 멈춰 있는 것 같아.
그리고 저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곳은 우리가 상상한 안전한 공간이 아니었습니다. 그곳은 감정이 멈추는 곳이었습니다. 요양원에서의 생활은 처음에는 그저 낯설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낯설은 곧 무감각으로 바뀌었습니다. 아버지의 말은 점점 줄어들었고 표정도 옅어졌습니다. 처음엔 하루 일과에 적응하느라 정신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아버지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훈아, 여긴 이름이 사라지는 곳이야.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 말을 처음 들었을 땐 그냥 우울해서 하신 말이라 생각했죠. 하지만 며칠 후에 면회를 갔을 때 저는 그 뜻을 깨달았습니다. 폭도에서 마주친 요양보호사가 아버지를 가리켜 말했습니다. 302호 어르신 식사 시간입니다. 이름 대신 오실. 김재호가 아니라 그냥 302호. 그 순간 저는 섬뜩함을 느꼈습니다. 모든 어르신들이 그렇게 불리고 있었습니다. 601호, 204호, 105.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의 이야기는 사라지고 그저 방 번호로 대체되고 있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식사 시간에도 약 복용 시간에도 누구도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지 않았습니다. 이거 드셔야 해요. 다 드셨으면 그릇 주세요. 다음 어르신 도와드려야 하니까 빨리 드세요. 말은 분명 정중했지만 그 안에 관심이나 존중은 없었습니다. 그저 업무일 뿐이었습니다. 하루는 아버지가 제게 말했습니다. 약이 어떤 약인지 몰라. 그냥 입에 털어넣으라고 하더라. 아버지는 당뇨약, 혈압약, 관절약 등 다양한 약을 드시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간호사는 약이 어떤 건지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손에 쥐어주고 드세요. 한마디면 끝이었습니다. 한 번은 아버지가 조심스럽게 물으셨다고 했습니다. 이건 무슨 약이에요? 그러자 간호사는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괜찮아요, 어르신. 원장님이 다 알고 계세요. 그 뒤론 더 이상 묻지 않으셨습니다. 식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밥이 어떤 재료로 만들어졌는지, 입맛에 맞는지, 천천히 드시고 싶으신지 그런 걸 묻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저 정해진 시간 안에 다 먹는 게 중요했습니다. 지훈아, 여긴 밥도 시간표대로 먹어야 해. 천천히 먹으면 아직 입에 있는데 그릇을 치워가. 다음 식사 준비해야 한대. 아버지는 소화가 잘 되지 않는 체질이셨습니다. 식사를 빨리 하시면 체할 때가 많았죠. 그런데 이곳에선 그런 개인차는 전혀 고려되지 않았습니다. 하나의 루틴, 하나의 공장. 모두가 같은 시간에 같은 양을 같은 속도로 먹어야 했습니다. 어느 날 면회 중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조용히 제게 말했습니다. 너 옆방 할머니 돌아가신 거 알고 있었냐? 저는 놀라 물었습니다. 언제요? 어젯밤. 저는 그 사실을 처음 듣는 거였어요. 직원 누구도 우리에게 그런 말을 한 적이 없었습니다. 근데 아무도 얘기 안 해. 그냥 조용히 이불로 덮고 침대 치워. 저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누가 돌아가셔도 아무도 놀라지 않아. 아무도 슬퍼하지 않아. 그냥 아무 일 없던 것처럼 넘어가. 그 말을 들으면서 여기가 사람 사는 곳이 아닌 느낌이 들었습니다. 죽음조차 일상이 되어버린 곳. 감정이 무뎌지고 죽음도 그냥 하루 중 하나의 사건이 되는 공간. 난 나도 저렇게 될까봐 무서워. 갑자기 숨 멎으면 나도 그냥 조용히 사라질까봐. 그 말을 들으면서 저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또 다른 날 식사 도중 아버지가 숟가락을 놓으셨습니다. 왜 안 드세요? 손이 떨려서 젓가락질이 힘들어. 옆에 있던 요양보호사가 와서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도와드릴게요. 저는 잠시 안도했지만 그 말투와 행동은 너무 빨랐습니다. 입에 음식을 급하게 넣고 반응을 기다리지 않은 채 다음을 준비하더군요. 아버지는 힘겹게 드셨습니다. 그리고 식사를 마치자마자 다 드셨죠? 하며 그릇을 가져가 버렸습니다. 식사는 마치 생존의 절차 같았습니다. 맛도 대화도 여유도 없는. TV에서는 노인복지 정책을 이야기하며 요양원 서비스 향상, 노년의 품격 있는 삶을 말하고 있었지만 그 방송을 보며 아버지는 씁쓸하게 웃으셨습니다. 말은 참 그럴듯하지. 또 한 번은 저녁 면회 중 옆방 할머니가 화장실에 가고 싶다며 호출 버튼을 눌렀습니다. 그런데 10분이 지나도 아무도 오지 않았습니다. 할머니는 결국 스스로 휠체어를 타고 화장실로 가셨고 폭도에서 요양보호사와 마주쳤습니다. 어르신, 왜 혼자 움직이세요? 위험하잖아요. 호출하셔야죠. 할머니는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했어요. 10분 전에 눌렀어요. 하지만 요양보호사는 듣지 않았습니다.
그냥 휠체어를 돌려 다시 방으로 모셨습니다. 그 장면을 보며 이곳에선 말하는 사람이 줄어드는 게 아니라 말을 들어주는 사람이 없는 거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버지는 요양원에서 점점 자신을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이름, 자신의 속도, 자신의 생각, 그리고 자신의 존엄까지. 이곳은 단지 먹고 자고 약을 먹는 곳이 아니었습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점점 잊게 만드는 곳이었습니다. 아버지는 말씀하셨습니다. 지훈아, 나는 여기 오기 전까진 사람이었어. 지금은 그냥 관리 대상인 것 같아. 그 말에서 느껴지는 씁쓸함은 지금도 제 마음을 무겁게 만듭니다. 요양원 생활이 2달을 넘기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그날도 저는 면회를 갔고 아버지는 늘 그렇듯 무표정한 얼굴로 저를 맞이하셨습니다. 말수가 줄고 눈빛은 희미해졌습니다. 그날따라 아버지는 유난히 창밖을 오래 바라보셨습니다. 오늘은 어떤 하루였어요?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버지는 짧게 대답하셨습니다. 똑같이 뭐. 그 한마디에 묻어있는 깊은 체념이 제 마음을 더 아프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작지만 분명한 변화가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거울 앞에 앉아 계셨습니다. 요양원에 계신 내내 거울을 거의 보지 않으시던 분이었는데 그날은 꽤 오랫동안 거울을 가만히 들여다보고 계셨습니다. 왜 그러세요? 제가 물었습니다. 아버지는 천천히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누군지 모르겠더라. 순간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아버지는 거울 속 자신의 얼굴을 보고도 익숙함보다는 낯설음을 느끼고 계셨던 겁니다. 머리가 헝클어졌고 얼굴에 생기도 없고 눈빛은 텅 비었더라. 이게 내가 맞나 싶더라. 그 말을 듣고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처음으로 여기서 나가고 싶다는 말을 입에 올리셨습니다. 지훈아, 나 여기서 못 버틸 것 같다. 내가 나인 줄 모르고 살아가는 건 그건 사는 게 아니다. 그날 이후 아버지는 달라졌습니다. 다음 날부터 아버지는 스스로 걷는 연습을 시작하셨습니다. 처음엔 침대에서 휠체어까지, 그 다음엔 휠체어에서 식당까지, 그 후엔 복도 끝까지. 재활치료 시간 외에도 혼자 복도를 천천히 걷는 연습을 하셨습니다. 무릎이 아프고 관절이 뻐근하다고 하시면서도 쉬지 않으셨습니다. 걸을 수 있어야 나갈 수 있으니까. 아버지는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식사 시간에도 변화가 생겼습니다. 예전엔 도움을 받아 식사를 하셨지만 이젠 손이 떨려도 끝까지 스스로 식사하셨습니다. 내 손으로 내 밥을 먹고 싶다. 간호사에게 직접 약 복용 시간에 이건 어떤 약인가요? 라고 묻기도 하셨습니다. 답을 못 들을 때도 있었지만 그 질문 자체가 스스로에 대한 존중을 되찾으려는 의지처럼 느껴졌습니다. 또한 아버지는 두뇌 활동에도 열심히 참여하셨습니다. 퍼즐 맞추기, 단어 맞추기, 신문 읽고 내용 요약하기. 기억을 붙잡기 위해 노력하셨습니다. 그걸 본 요양보호사가 말했습니다. 김 어르신, 요즘 정말 열심히 하시네요. 아버지는 웃으며 대답하셨습니다. 집에 가야 하니까요. 처음으로 요양원 생활을 끝낼 수 있다는 희망이 아버지의 눈빛에 비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주치의 선생님과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상담에서 의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관절 상태는 안정적입니다. 인지 기능도 초기보다 회복된 모습이 있습니다. 특히 본인의 의지가 강하신 게 가장 큰 장점입니다. 그리고 한마디 더 덧붙였습니다. 이대로 회복을 유지하시면 방문 요양 서비스와 함께 자택 생활이 가능하리라 봅니다. 그 말을 들은 저는 희망을 품고 누나와 상의했습니다. 누나, 아버지 진짜 퇴소 가능할 수도 있어. 그래? 괜찮을까? 우리 자주 못 가는데 방문 요양 서비스도 계속 받고 계시니까 괜찮을 거야. 아버지가 너무 의지가 강하셔. 며칠 뒤 아버지에게 다시 면회를 갔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아버지, 의사 선생님이 그러시는데 지금 상태면 퇴소도 가능할 것 같대요. 아버지의 눈이 동그래지셨습니다. 정말이냐? 네, 조건은 있어요. 방문 요양사와 계속 지내야 하고 우리가 주말마다 꼭 들러야 해요. 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 정도면 괜찮지.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도 괜찮아. 그게 내 집이니까. 그날 밤 아버지는 오랜만에 편하게 주무셨다고 합니다. 요양보호사가 말씀하시길, 김 어르신, 요즘 표정이 많이 밝아지셨어요. 그리고 퇴소 날짜가 정해졌습니다. 요양원에서의 마지막 주. 아버지는 여전히 운동을 멈추지 않으셨고 남은 어르신들에게는 따뜻하게 인사를 건네셨습니다. 이철수 어르신에게 말했습니다.
건강하시고 나중에 꼭 바깥 공기 한번 같이 쐐시다. 이철수 어르신은 씁쓸하게 웃으셨습니다. 부럽네요. 전 아직 갈 데가 없어서. 아버지는 잠시 말이 없었지만 단단한 표정으로 고개를 숙이며 인사를 드렸습니다. 그 모습은 이곳에서 자신을 되찾고 이제는 진짜 나로 다시 살아가려는 한 사람의 결심처럼 보였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마음속으로 되뇌셨다고 했습니다. 다시는 이곳으로 돌아오지 않겠다. 내가 나로 살기 위해서 끝까지 버티고 살아내겠다. 퇴소 이야기가 오고 간 뒤로 아버지의 하루는 확실히 달라졌습니다. 그동안 힘겹게만 하시던 재활 운동도 이젠 스스로 먼저 나서서 하셨습니다. 오늘은 평행봉 2바퀴 더 돌아볼까? 그렇게 말하시는 아버지를 보며 저는 새삼 놀랐고 또 감동했습니다. 요양원에서 보낸 시간은 짧지 않았습니다. 3개월, 90일이 넘는 시간 동안 아버지는 이곳에서 몸과 마음 모든 걸 내어줘야 했습니다. 이젠 나가신다니 기쁘기도 했지만 어느 순간 그 안에 깃든 두려움도 느껴졌습니다. 집에 돌아가서 정말 잘 적응하실 수 있을까? 혼자 계시는 시간에 무슨 일이라도 생기면 어쩌지? 그런 걱정들이 저를 괴롭혔습니다. 하지만 아버지의 표정은 확고했습니다. 이미 마음을 굳히신 듯한 눈빛이셨습니다. 지훈아, 이곳에선 내가 사는 게 아니라 그냥 움직이는 거였어. 집에 가면 불편하더라도 적어도 내가 나잖니? 그 말 한마디에 저는 더 이상 어떤 반박도 할 수 없었습니다. 맞는 말이었거든요. 그리고 드디어 퇴소 전날, 우리는 함께 짐을 챙겼습니다. 누나는 아버지의 옷가지들을 차곡차곡 정리했고, 저는 약통과 서랍 속 물건들을 담았습니다. 그 중엔 한 장의 사진이 있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저, 누나. 네 식구가 함께 환하게 웃고 있는 가족 사진이었죠. 이 사진 언제 챙기셨어요? 제가 묻자 아버지는 조용히 미소 지으셨습니다. 처음 입수할 때 미경이가 넣어줬더라. 매일 밤 자기 전에 한 번씩 봤지. 그 말을 듣고 저는 목이 맸습니다. 아버지가 그 속에서 얼마나 외로우셨을까? 그걸 생각하니 더 이상 말을 잇기 어려웠습니다. 다음 날 아침, 드디어 퇴소일이었습니다. 우리는 요양원 로비에서 마지막 수속을 밟았습니다. 원장이 직접 나와 인사를 했고, 김재호 어르신 회복 축하드립니다. 이렇게 건강하게 나가시는 분은 많지 않아요. 라고 말했습니다. 아버지는 짧게 웃으며 대답하셨습니다. 다시 돌아오지 않을 겁니다. 간호사 한 명이 조용히 다가와 말했습니다. 정말 수고 많으셨어요, 어르신. 앞으로도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그 말에 아버지는 고개를 숙이며 인사하셨습니다. 이철수 어르신은 복도 끝에서 아버지를 지켜보고 계셨습니다. 아버지가 먼저 걸어가 인사하셨습니다. 잘 계세요. 이젠 좀 더 자주 걸으시고요. 김 어르신처럼 될 수 있을까요? 그럼요. 여기서 살아나가려는 마음만 있으면 됩니다. 둘은 짧지만 진심이 담긴 악수를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요양원을 나섰습니다. 밖은 눈이 부시도록 밝은 날이었습니다. 햇살은 따뜻했고 공기는 상쾌했습니다. 아버지는 로비를 지나며 말했습니다. 이 공기 진짜 오랜만이구나. 차에 오르기 전 한 번 더 뒤를 돌아보시더군요. 그리고 조용히 속삭이셨습니다. 다시는 이 문을 넘지 않겠다. 차를 타고 집으로 향하는 길. 아버지는 창밖을 한참 바라보셨습니다. 도시의 풍경, 사람들, 가게, 신호등. 모든 것이 새롭게 느껴지는 듯 했습니다. 지훈아, 여기가 이렇게 복잡했었나? 네, 아버지. 그대로였어요. 그래, 근데 왜 이렇게 낯설게 느껴지지? 그건 낯설미 아니라 새롭게 세상을 다시 느끼게 되는 감각이었습니다. 집에 도착하자 미경이 누나가 반갑게 아버지를 맞이했습니다. 아버지, 드디어 돌아오셨네요. 그래, 나왔다. 누나는 환하게 웃으며 말했다. 밥 다 해놨어요. 된장찌개 좋아하시잖아요. 아이고, 역시 우리 딸이야. 그날 저녁 식탁에는 정말 오랜만에 웃음이 돌았습니다. 아버지는 말씀하셨습니다. 밥이 참 맛있구나. 요양원 음식은 어땠는데요? 그땐 그냥 입에 넣는 거였지. 지금은 먹는 거네. 그 말에 우리 모두 웃었습니다. 하지만 웃음 속에 묻어난 지난 시간의 무게는 아무도 쉽게 잊을 수 없었습니다. 식사 후 아버지는 거실 소파에 앉아 작은 테이블 위에 가족 사진을 올려두셨습니다. 여기서 보니까 더 좋다. 그리고 저를 보며 말씀하셨습니다. 지훈아, 내가 여길 다시 나올 수 있었던 건 내가 나를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이고 너희가 날 믿어줬기 때문이야. 고맙다. 그날 밤 아버지는 오랜만에
자신의 침대에서 편안히 잠드셨습니다. 낯선 숨소리도 없고, 불 꺼지는 방송도 없고, 아무도 그분을 302호라고 부르지 않는 밤. 그건 단지 퇴소가 아니라 사람으로 돌아온 날이었습니다. 퇴소 후 첫날 아침, 아버지는 여느 때처럼 일찍 일어나셨습니다. 하지만 그날 아침은 지난 90일 동안의 아침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여긴 몇 시에 불 꺼지지 않아서 좋네. 아버지는 창문을 열며 웃으셨습니다. 요양원에선 정확히 밤 9시가 되면 누군가 들어와 불을 껐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을 정리할 시간도 없이 방 전체가 어둠에 잠기곤 했습니다. 이젠 그럴 필요가 없었습니다. 불을 켤지 끌지, 창문을 열지 닫을지 이제 모든 게 아버지의 선택이었습니다. 아침 햇살이 거실로 들어왔고 창밖에선 아이들이 등교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지금까지 들리지 않던 소리들이 하나하나 생생하게 다가왔습니다. 지훈아, 이 소리 좋다. 무슨 소리요? 그냥 사람 사는 소리. 그날 오전 10시. 새로운 요양보호사가 도착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재호 어르신 맞으시죠? 저는 김선영입니다. 앞으로 매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1시까지 도와드릴 거예요. 아버지는 반가운 듯 고개를 끄덕이며 맞이하셨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놀라웠던 건 그녀가 처음부터 아버지를 김재호 어르신이라고 불렀다는 것이었습니다. 302호가 아니라 어르신도 아닌 김재호 어르신. 그 이름 썩자가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어르신, 오늘은 어떤 식사가 좋으세요? 선영 씨가 물었습니다. 아버지는 잠시 고민하시더니 된장찌개 그거 먹고 싶네요. 좋아요. 된장찌개에 호박 넣고 두부랑 청양고추 조금. 그렇게 해드릴게요. 요양원에서는 식단이 정해져 있었습니다. 묻지도 않았고 바꿀 수도 없었습니다. 그저 주어지는 음식을 먹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먹고 싶은 것을 말할 수 있고 함께 선택하고 함께 요리할 수 있었습니다. 부엌에선 된장 냄새가 솔솔 풍겼고 아버지는 거실에 앉아 신문을 펼쳐 드셨습니다. 신문은 요양원에서도 보셨지만 그땐 그냥 눈으로만 흘겨보는 수준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문장을 읽고 밑줄을 긋고 가끔은 기사에 대해 제게 이야기하시기도 했습니다. 지훈아, 이 기사 좀 봐. 노인 단독 가구가 점점 늘고 있다는데 이거 우리 이야기 아냐? 그 말씀을 들으면서 아버지가 다시 생각하고 표현하고 의견을 갖기 시작했다는 걸 느꼈습니다. 식사를 마친 뒤 선영 씨는 집안 청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냉장고에 들어갈 반찬도 몇 가지 미리 준비해 두었죠. 떠나기 전 약 복용 시간과 내용을 다시 체크했습니다. 어르신, 이 약은 오후 4시, 저녁 약은 8시예요. 이 칸에 들어있는 순서대로 드시면 됩니다. 어지럽거나 기운 빠지시면 바로 연락 주시고요. 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이며 알겠습니다. 고마워요. 하고 답하셨습니다. 선영 씨가 떠난 뒤 아버지는 혼자 계셨습니다. 처음엔 저도 조금 불안했습니다. 요양원에선 늘 누군가가 곁에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아버지는 자유를 더 느끼고 계셨습니다. 혼자인 시간이 이렇게 편한 건 오랜만이다. 그 말에 저는 잠시 멍해졌습니다. 요양원에선 항상 누군가가 옆에 있었지만 그건 관심이 아니라 감시에 가까웠습니다. 이제 아버지는 혼자 있는 순간마저도 내 것으로 느끼고 계신 것이었습니다. 날씨 좋은 오후 아버지는 지팡이를 짚고 공원 산책을 나가셨습니다. 천천히, 아주 천천히 걸으셨지만 그 발걸음 하나하나에 생기가 담겨 있었습니다. 벤치에 앉아 아이들을 바라보며 해가 얼굴에 닿는 것을 느끼셨습니다. 햇빛이 따뜻하다. 아버지는 그렇게 중얼거리셨습니다. 산책에서 돌아와 차 한 잔 마시며 하루를 정리하는 아버지의 모습은 예전의 그분으로 돌아온 듯 보였습니다. 저녁엔 요리를 같이 하기도 했습니다. 김치찌개 재료를 함께 손질하고 양념을 직접 넣으셨습니다. 이게 조금 짜려나? 하시며 간도 보셨죠. 그렇게 함께 만든 음식을 식탁에 올려놓고 하루를 마무리하는 시간. 그건 요양원에선 절대 누릴 수 없던 진짜 삶이었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아버지는 지팡이 없이도 집 안에선 편하게 움직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샤워도 혼자 하셨고 세탁기 사용도 직접 하셨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선영 씨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답니다. 선영 씨, 내가 다시 살아나는 느낌이에요. 여기서 내가 다시 사람 된 것 같아요. 선영 씨도 웃으며 말했습니다. 어르신이 스스로 그 말하셨다는 것 자체가 이미 다 회복된 거예요. 그 말을 듣고 저는 마음이 놓였습니다. 정말 놓였습니다. 퇴소 당시 막연한 두려움도 있었고
혹시나 다시 안 좋아지면 어쩌나 걱정도 많았지만 이젠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요양원에서 나온 게 아니라 요양원에서 돌아오신 거라는 걸. 어느 따뜻한 봄날 오후였습니다. 아버지는 평소처럼 지팡이를 짚고 공원으로 나가셨습니다. 햇살은 부드럽고 바람은 선선했습니다. 공원 벤치엔 늘 그렇듯 몇몇 어르신들이 나와 앉아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그들 옆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말을 먼저 꺼낸 건 옆자리에 앉은 어르신이었습니다. 저기 요즘 날씨 참 좋죠? 네, 공기가 따뜻하네요. 혼자 나오신 거예요? 네, 집에서 가까워서요. 그렇게 시작된 짧은 대화는 곧 서로의 이야기로 이어졌습니다. 사실 우리 남편이 요양원 들어갔거든요. 이번 주에 한번 보러 가야 하는데 거기가 그렇게 나쁘진 않다더라고요. 시설도 좋고 식사도 잘 나온다 하고. 그 말을 듣고 아버지는 잠시 생각에 잠기셨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레 입을 열었습니다. 저도 요양원에 있었습니다. 딱 3개월 있었죠. 벤치에 앉은 다른 어르신들의 시선이 아버지 쪽으로 향했습니다. 어떠셨어요? 진짜 요즘은 괜찮다고 하던데요. 아버지는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하지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절대 쉽게 생각하지 마세요. 벤치 주변이 조용해졌습니다. 아버지는 이어 말했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깔끔해요. 시설 좋고 식사 잘 나오고 프로그램 많다고 하죠. 하지만 정작 중요한 건 그게 아닙니다. 어르신 중 한 분이 물었습니다. 그럼 뭘 봐야 해요? 아버지는 천천히 고개를 돌리며 말했습니다. 사람을 보세요. 직원들의 표정, 어르신들의 눈빛. 그게 그곳의 진짜 모습입니다. 저는 처음엔 기대했어요. 몸도 회복하고 조금 쉬다 나오면 되겠지 싶었죠.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느꼈습니다. 그곳은 사람이 점점 무너지는 곳이에요. 또 다른 어르신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그 정도예요? 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름이 사라져요. 누가 나를 부를 때 내 이름 대신 방 번호를 불러요. 302호, 204호. 나는 사람이 아니라 그냥 관리 대상이 되는 거죠.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공원 너머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멀리 들렸습니다. 아버지는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식사 시간엔 말이 없어요. 다들 고개 숙이고 밥만 먹습니다. 음식을 먹는 게 아니라 밀어넣는 느낌이죠. 약은 어떤 약인지도 모르고 그냥 삼켜야 하고요. 묻는 순간 괜찮아요. 그냥 드세요. 그게 전부예요. 어르신 중 한 분이 메모를 꺼내 적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요양원 알아볼 때 어떤 걸 꼭 봐야 할까요? 아버지는 조금도 망설이지 않고 대답하셨습니다. 예약 없이 방문하세요. 진짜 모습은 미리 예고 없이 볼 때 드러납니다. 직원들이 어르신에게 어떻게 말하는지, 누군가 넘어졌을 때 바로 반응하는지, 그걸 보세요. 식사 시간에 방문해 보세요. 어르신들이 여유롭게 드시는지, 도움이 필요한 분들께 얼마나 정성껏 보조해 주는지, 또 프로그램이 얼마나 잘 운영되는지도 보세요. 벽에만 붙어있는 시간표 말고 진짜 참여하는 어르신이 몇 분인지, 그리고 가족 방문이 활발한지도 중요해요. 면회가 자주 이뤄지는 곳은 그만큼 어르신들이 덜 외롭고 시설도 투명하게 운영되기 마련이니까요. 방명록 한번 훑어보세요. 가족이 얼마나 자주 왔다 갔는지 그게 다 드러나 있어요. 옆에 있던 분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그럼 꼭 가야 한다면 그런 데를 골라야겠네요. 아버지는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건강할 때 준비해야 한다는 거예요. 요양원에 들어가고 나면 나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시간이 점점 줄어듭니다. 지금은 걷고 말할 수 있으니까 선택할 수 있지만 어느 날 갑자기 병원 침대에 누워 결정권조차 잃고 들어가게 되는 순간, 그땐 이미 늦었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께 꼭 말하고 싶어요. 제발 지금부터 준비하세요. 운동하고 식사 잘 챙기고 두뇌 활동 놓치지 마세요. 그리고 주변 사람들과 끊임없이 대화하세요. 아버지의 말이 끝나자 벤치에 앉은 어르신들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공원에서의 대화는 단순한 노인들의 수다 이상이었습니다. 그건 존엄을 지키고 싶은 사람들 사이의 작은 연대였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마음속으로 다짐하셨습니다. 이 경험을 더 많은 사람들과 나눠야겠다. 그게 자신이 그 시간들을 버텨낸 이유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하셨습니다. 단지 살아남기 위한 것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꼭 필요한 진실을 전하기 위한 시간이었을지도 모른다고. 3달 전 아버지가 요양원에서 퇴소하시던 날의 그 다짐. 다시는 그 문을 넘지 않겠다. 그 말은 결코 허언이 아니었습니다.
퇴소 이후 아버지는 말 그대로 살아가기 시작하셨습니다. 단순히 몸만 집으로 돌아온 게 아니라 잊혀졌던 나라는 존재를 되찾아가는 과정이었습니다. 처음 한 달은 하루하루가 조심스러웠습니다. 몸은 회복 중이었고 생활도 새롭게 재적응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마음만은 분명히 달라졌습니다. 아버지는 매일 아침 기상 후 일기를 쓰기 시작하셨습니다. 오늘 아침 공기 상쾌하다. 기온 14도 맑음. 왼쪽 무릎은 조금 시리지만 견딜만함. 약은 오전 10시 복용 완료. 그 작은 기록 하나하나가 아버지가 스스로를 관리하는 힘이 되었습니다. 매일 오전 10시 요양보호사 김선영 씨가 도착했습니다. 요리, 청소, 약 체크, 세탁물 정리. 하루 3시간의 돌봄은 아버지에게 안전망이 되어 주었습니다. 그 이상 간섭하지도 않았고 그 이하로 무심하지도 않았습니다. 무엇보다 감사한 건 그녀가 아버지를 대상자가 아닌 사람으로 대했다는 것입니다. 어르신, 오늘은 어떤 기분이세요? 요즘 자주 드는 생각이 있으세요? 이런 질문들을 통해 아버지는 점점 대화의 감각을 되찾아가셨습니다. 주말엔 저와 누나가 번갈아가며 집을 찾았습니다. 아버지는 그때마다 좋아하는 음식들을 만들어주셨죠. 지훈아, 너 어릴 땐 이걸 그렇게 좋아했지. 하면서 달걀찜을 내놓으실 때 그 눈빛엔 따뜻함과 뿌듯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손자, 손녀들과 영상통화도 자주 하셨습니다. 미경이 누나가 스마트폰 사용법을 알려드린 덕분이었죠. 할아버지, 또 운동 나가셨어요? 그럼 너희 할아버지는 매일 걷는다. 아버지는 이렇게 점점 일상을 되찾고 계셨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인상 깊었던 변화는 기억력의 회복이었습니다. 요양원에서는 자주 날짜를 헷갈리셨고 시간 개념이 흐릿해지셨습니다. 하지만 집으로 돌아오신 뒤 그런 증상은 점차 줄어들었습니다. 오늘은 수요일이지? 선영 씨 오는 날이고 내일은 지훈이 오는 날. 정확하게 말씀하시는 걸 보며 저는 놀랍고 감사했습니다. 병원 정기검진에서도 좋은 결과가 나왔습니다. 인지 기능 비교적 안정적입니다. 기억력도 나아지고 있고 무엇보다 신체가 활기 있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는 미소 지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살아있는 게 느껴져요. 그리고 어느 날 아버지는 공원 산책 중 벤치에 앉아있던 어르신들과 이야기를 나누셨습니다. 그중 한 분이 조용히 말하셨습니다. 요양은 무섭더라고요. 내 친구도 거기 있다가 결국 말이 없어졌어요. 아버지는 그분의 손을 잡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하지만 아직 늦지 않았어요. 우리가 서로 도우며 살 수 있다면 지금부터라도 바꿀 수 있어요. 그렇게 작은 모임이 생겼습니다. 매주 2번 공원 벤치에서 만나 함께 걷고 퍼즐도 풀고 신문도 읽고 이야기 나누는 모임. 그 이름도 붙였습니다. 다시 사는 모임. 그 모임을 통해 아버지는 또 다른 의미를 되찾았습니다. 그건 바로 존재감이었습니다. 그는 누군가의 귀중한 이야기의 주인공이 되었고 누군가에겐 경험을 나눠주는 조언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저녁 가족들이 모두 모인 식사 자리에서 아버지는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요양원에 다녀온 걸 후회하지 않아요. 그곳에서 내가 무엇을 잃었는지 알게 되었고 무엇을 지켜야 하는지도 배웠어요. 건강, 자유, 이름, 생각, 속도. 그게 사라졌을 때 사람은 비로소 내가 아닌 누군가가 됩니다. 그래서 난 지금 다시 나로 돌아왔고 다시 살기로 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 미경이 누나가 말했습니다. 아버지, 정말 많이 달라지셨어요. 저도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처음엔 퇴소가 걱정됐지만 지금은 정말 잘한 결정 같아요. 아버지는 미소 지으며 대답하셨습니다. 너희가 믿어줘서 가능했지. 이젠 나 자신도 나를 믿게 됐다. 식사 후 함께 TV를 보던 중 요양원 광고가 나왔습니다. 반짝이는 시설, 웃는 어르신들, 그리고 자막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품격 있는 노후, 편안한 돌봄. 땡땡 요양원. 그걸 보며 아버지는 작게 웃으셨습니다. 광고는 늘 저렇지. 하지만 그 안을 살아본 사람은 다르게 말하지. 그리고 조용히 화면을 바라보며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제발 거기 가지 마세요. 그 말은 단순한 경고가 아니었습니다. 그건 살아본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가장 절실한 조언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다짐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겠다고. 누군가가 아버지처럼 자신의 삶을 되찾을 수 있도록 말이죠.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3개월 요양원 생활은 단순한 고생담이 아닙니다.
그건 우리가 잊고 있었던 질문에 대한 경고였습니다. 나는 어떻게 나이 들어가고 있는가? 내 부모는 지금 어떤 공간에서 어떻게 지내고 계신가? 그리고 나는 나의 마지막을 어디에서 맞이하고 싶은가? 요양원은 분명 필요한 공간입니다. 하지만 어디서 지내느냐보다 더 중요한 건 어떻게 살고 있느냐입니다. 당신의 부모님이 혹은 미래의 당신이 그 공간에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 제발 늦지 않게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건강을, 관계를, 존엄을 잃지 않기 위해서라도요. 혹시 이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았다면 여러분의 소중한 부모님과 주변 분들과 함께 나눠주세요. 또 요양원을 고려하고 있는 지인에게도 공유해주세요. 이 영상 하나가 누군가의 삶을 지켜줄 수도 있으니까요. 앞으로도 이런 현실적인 이야기 그리고 진짜 필요한 정보를 전해드릴 수 있도록 계속 달려가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알림 설정도 꼭 해두시고요. 당신의 한 번의 클릭이 더 많은 사람에게 이 이야기가 닿을 수 있게 해줍니다. 그럼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